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주제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괴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또는 국민건강보험 해체, 민영의료보험 육성,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이런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하여튼 이상한 용어를 사용한 그런 정책에 대한 소문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돌았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제가 이런 그 소문들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건 못할 겁니다. 그건 아마 정부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뒤에 설왕설래가 있다가 전재희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후에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말끔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저변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논란들을 우리가 접할 때, 보도를 볼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인식의 토대를 한번 마련해보자는 뜻에서 오늘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수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 문제는 우리들의 경제생활 전반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들의 실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거나 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정보 비대칭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최초로 이론화한 것은 약 30여 년,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비대칭이 없는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두 차례의 강의에서 여러 번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늘 그렸습니다. 그것이 왜 우상향하는지, 왜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밀하게 여러분에게 기하학적인 또는 이론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자 얘기를 했죠. 나중에 그 문제를 정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 두 곡선이 왜 우상향 또는 우하향하는지만 이해를 하면 경제학의 거의 절반을 이해한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상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완전 경쟁 시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에는 늘 가격이 들어갑니다. 가로축에는 수량이 들어가죠. 공급 곡선은 늘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든 직선으로 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supply curve, 공급 곡선이고요. 이것은 수요 곡선입니다. demand curve. 만약 어떤 상품 시장에서, A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A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 사회의 총 수요 곡선, 이 상품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수요, 이것이 이 가격에서는 이것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Q1만큼을 수요하게 됩니다.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 있을 때는 요만큼만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Q1, 이것을 demand라고 하고요. 작게 D를 씁니다. Q1S라고 쓰겠습니다. 공급량. 만약 가격이 여기 형성되었다고 하면은 공급자들은 요만큼밖에 공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수요자들은 이만큼을 살려고 그럽니다. 수요는 지나치게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야겠죠. 예.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누군가 부르더라도 사려고 하고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가격이 P2의 어떤 이유에서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Q2D만큼을 수요하게 될 것이고 공급자들은 Q2S만큼을 공급하려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서는 공급자들이 물건을 다 팔 수가 없어요.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향하는 곡선과 우하향하는 곡선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 늘 어딘가 교차점에 균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상품 시장에서는 결국 균형 가격은 P0,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여기 균형점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균형점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수요 과잉이 일어나서 수요와 공급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균형 가격은 P0, 균형 거래량은 Q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일부러 공익을 달성하려고 누군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으면 저절로 시장에서 사회적 공동선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그림을 스미스는 그리지 않았지만 이 그림에서 묘사된 이런 상황을 뒷머리에 두고 말을 한 것이죠. 국가가 여기서는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스미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 우리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가게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빵가게 주인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적인 묘사죠. 근데 이제 이런 시장만 존재한다면 국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실제 현실에는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 표면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이 뉴턴이 말한 밝힌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든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죠? 1초마다 9.8m씩 가속되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 중력이 작용할 때 그렇죠. 우리는 공기 저항이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깃털을 떨어뜨리면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기 저항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언젠가 떨어지죠.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그냥 수직으로 낙하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죠. 실제 이런 시장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거의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유낙하의 법칙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물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력의 법칙을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기저항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깃털이 왜 그렇게 궤적을 그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어떤 학자들은 한 15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 4가지 정도를 들지만 중요하게 저는 한 6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런 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써보죠. 첫 번째 조건은 균질 상품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수한 공급자, 수요자입니다. 3번은 자유로운 진입, 퇴출. 4번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 5번은 외부 효과가 없다. 없을 것. 6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없을 것. 예. 균질 상품, 무수한 공급자, 무수한 수요자, 자유로운 진입 퇴출, 완전한 정보,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것. 이 무제한적인 반응 속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른 엄밀한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중요한 항목들만 보면 6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가지고 각각 아마 수천 편의 박사 논문이 그동안에 탄생했을 겁니다. 이 5번째, 4번째 완전한 정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밝힌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조지 에클로프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보면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론적으로 논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이 나오게 되죠. 박사학위 논문을 제일 많이 만든 모델이 이 모델일 겁니다. 하나씩 잠깐씩만 설명을 할까요? 균질 상품. A라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들은 서로 완벽히 대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품이 있나요? 혹시 그런 상품을 아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습니다.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은 없죠. 예. 대체로 대체 가능한 상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다수와 무슨 빼어날 수 대체 가능하죠? 똑같은 생수입니다. 그럼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꼭 삼다수를 찾아요. 그 사람이 고향이 제주도라서 그렇든 다른 이유가 있든. 이것을 프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선호. 똑같은 물이 삼다수인데 그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고 구멍가게 있는데 꼭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에서 사요. 좀 더 비싸도.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친구라서. 이런 것도 전부 프레퍼런스입니다. 선호. 그런 것이 없고 상품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균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쌀 시장, 밀가루 시장, 뭐 콩 시장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쌀도 완전 대체 안 되죠. 여러분 켈로스 쌀과 국산 무슨 쌀 완전 대체 됩니까? 안 되죠. 국산 쌀 중에서도 경기미 중에도 임금님표 경기미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강화쌀이 있고 그죠? 공급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일수록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늘 자기의 제품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예컨대 영화 시장 이런 것은 완전히 비균질적인 시장입니다. 여러분 뭐 에로 영화끼리 대체 가능하겠죠, 부분적으로. 그죠? 옛날에 히트친 에로 영화가 뭐 저서 부인 뭐 시리즈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뭐 그 등등 이상한 패러디 제목을 단 에로 영화들이 많은데 여러분 안 봐요? 가끔 보잖아요. 케이블 틀어봐도 나오고. 비슷비슷한 에로 영화지만
에로 영화끼리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에로 영화하고 이소룡의 뭐죠 이게 이 무술 영화하고는 대체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 영화라는 시장은 굉장히 차별적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적 독점 시장. 영화 한 편 한 편이 완벽히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영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시장. 책 하나하나는 다 특별한 상품입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 하나의 상품이 전부 특화되어 있는 시장을 이 차별적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메르세데스, 벤베, 페라리 또는 포르쉐, 현대, 닛산, 토요타 이런 회사가 다르고 회사마다 차종 따라 모델이 전부 다 다릅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이 있고 거기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축을 통해서 전달돼서 바퀴를 회전시키는 운동 형태로 전환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러나 다 다르죠. 메르세데스는 우아함, 프레스티지 이런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벤베, 젊음, 속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현대, 옛날에는 싸구려 근데 요새는 굉장히 산뜻하고 안전한 차 이렇게 자꾸 바뀌지만 각각의 제품들은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균질 상품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무수한 공급자, 무수한 소비자 이건 알겠죠? 공급자가 한 사람이면 공급 기업이 하나면 독점 시장이 되게 돼 있어서 여기서는 가격이 공급자나 생산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에이 덜 생산하지. 더 사야 되겠네.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가격은 주어진 겁니다. 자기가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독점 공급자나 독점 수요자가 있으면 가격을 그 독점 공급자나 수요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도 하나, 수요자도 하나면 쌍방 독점이 되겠죠. 되게 쌍방 독점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화공업회사하고 국가가 쌍방 독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쌍방 독점 당사자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만장일치 모델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등치는 경우가 많죠. 독점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겁니다. 무수한 공급자, 무수한 수요자라는 것은 개별 공급자, 수요자에게 시장 가격은 주어진 것이다. 자기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진입 퇴출. 진입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가 이거 하다가 수지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본을 빼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산업으로. 그렇죠? 또 다른 산업에서 하다가 저 산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 자본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장만을 관찰한 것이지만 이 국민경제는 여러 가지 이 상품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자본이 그 각 산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 A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 진입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진입 장벽이 있으면 기존의 공급자들이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어저께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대책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거 거기 보면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의사나 변호사만 지금 법률사무소나 병원을 열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이 의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인이나 병원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과 결부되어 있는 진입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진입 장벽이 있으면 경쟁시장이 성립 안 합니다. 완전한 정보. 이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이 A라는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장 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신발을 10,000원에 파는데 을은 9,000원에 판다. 그럼 10,000원짜리는 안 팔리고 9,000원짜리는 팔려야 돼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걸 모르게 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도 소비자가 알아야 되고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완전한 정보. 그러나 공급자는 알고 있는데 수요자는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다든가 또는 수요자는 어떤 거래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갖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을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 또는 비대칭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불완전 정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차로 운전할 때 내려가면서 뭐 일죽 근처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는데 휘발유가 뭐 1750원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유소에 얼마인지 알면 모르겠지만 모르면 그냥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음 주유소에서 1600원이다. 그러면 안 넣고 그냥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완전 정보 문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한 것이 이 불완전 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것도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죠. 이따 어차피 다루게 될 거니까 넘어가고요. 외부 효과 없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공재 관련해서 공부를 했죠. 외부 효과가 있으면 무임승차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정당한 값을 내고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공급자들은 그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아예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 이것도 아시죠? 자연독점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죠?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생산비가 떨어지는 그런 산업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공급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독점이 출현하게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이런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 중에 어느 한 기업이라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가 있으면 여기서 나머지 공급자를 다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공급자만 남게 되죠. 그 외에도 무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제한적 반응 속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돼요. 이 시장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그 사이에 또 환경이 변해서 균형점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등등 해서 한 11개의 이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생략합니다. 이 6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경쟁시장이 성립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경쟁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규모의 경제는 지난주에 자연독점을 다루면서 이미 한번 다뤘고요. 외부 효과도 공공재를 다루면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3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는 1번 문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자동차를 특히 1번 문제 같으면 북한에서 남북 간 거래하는 것을 유무통상이라고 해요. 유무통상. 그렇죠? 우리는 남북 간의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에서는 유무통상이라고 합니다. 유무통상. 서로 간에 있는 걸 팔고 없는 걸 산다는 뜻이죠. 북한에 우라늄이 있으면 우리가 우라늄을 사고 우리는 핸드폰을 잘 만드니까 북한에 수출하는 이른바 내셔널 굿이 아닌 거. 국내에서 소비되고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걸 제외하고 서로 없는 거, 있는 거를 상대방에게 팔고 없는 걸 사오는 게 원래 통상의 기본입니다. 국제 간에. 근데 실제 이루어지는 무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자동차를 잘 만들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또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 자동차를 사오죠. 기능상 똑같은 제품인데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산업의 생산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산업에 속하는 생산품을 서로 거래해요. 이걸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 그러니까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게 이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지만 우리는 경제학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혹시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여러분께 스피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척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현상은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 현상은 원래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현상인데 경제학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군가가 적절히 개입해서 이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공급자도 망하고 수요자도 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론이었는데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조화론적 세계관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겁니다. 아까 6가지의 완전 경쟁 시장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이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누군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면 사회적 공동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아담 스미스의 조화론적인 세계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이미 무너졌죠,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학생 있나요? 예. 거기 보면, 존 내시라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20대에 쓴 논문 때문에 노벨상을 60대가 돼서, 50대, 60대가 돼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대학원생 시절에 쓴 논문입니다. 게임 시어리의 기초가 되는 내시 균형이라는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그 짧은 아주 수학 공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논문 하나가 국부론 이후 250년 가까이 경제학계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아담 스미스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이 세상은 그렇게 조화로운 것이 아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갈등과 대립, 각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도 동망하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각자 이기적 욕망에 따른 행동이 공동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공동선을 해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조지 에클로프라는 사람의 레몬 시장에 관한 논문, 이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게 197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조지 에클로프라는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70년에 The Market for Lemon 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레몬이라는 것은 먹는 레몬이 아니고 불량 중고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논문에서 불량 중고 자동차라는 걸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약칭을 레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른바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이라는 문제를 이론화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공로로 해서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공동 수상하는 명예를 얻게 되죠. 이 조지 에클로프의 이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어디를 갑니까? 중고차 전시장을 가겠죠. 가서 딜러를 만납니다. 가격을 물어보고 몇 년도형인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시승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시운전을. 그리고 그래도 못 믿어서 딜러에게 물어봅니다. 이 차 사고 난 적 있어요? 없죠. 엔진 상태 어때요? 좋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한 달도 못 가가지고 펜벨트가 끊어지고 오일이 새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중고차의 상태에 대해서 딜러는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딜러는 전문가니까 알고 있죠. 이게 엔진이 썩었다 아니다 이것은. 그 중고차를 딜러에게 제공한 사람도 자기 차 상태를 알고 있죠.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차는 불량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값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이 거래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차가 불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값에 팔겠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차를 잘 관리해서 썼다가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값에 안 팔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팔려는 사람이 좋은 차라고 정보를 줘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의심하는 게 이익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차를 더 오래 타거나 아는 사람에게 팔거나 이렇게 돼서 일반 시장에서 좋은 차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레몬, 불량품만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계속 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자동차는 다 불량이다, 레몬이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선택이라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거래 상대방이 믿어야 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좋은 것은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좋은 것, 우수한 것이 선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이죠. 불량품은 퇴출되고 우량 상품이 거래돼야 마땅한 거죠. 그게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시장 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adverse sel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선택. 그냥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뒤집어진 선택이다. 수은 선택이 아니고, 수은 선택, 좋은 것이 선택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걸 제끼고 좋은 것을 뽑는 걸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역선택, 나쁜 것이 뽑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중고차 딜러이거나 또는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 이 간단한 걸 나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대학원 수준의 경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나올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자기 머리를 때리죠. 바보.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노벨상을 받죠.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도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뉴턴이 그 얘기를 할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인슈타인이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면서 학교에서 쫓겨나갖고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구도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인슈타인만이 그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했던 것이죠. 그 결과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로프 같은 분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열등감과 자기 비하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 최초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현상이 단지 중고차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제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 정보비대칭을 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의료 서비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불량 자동차 시장, 레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죠. 신뢰할 만한,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에이전트, 대리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여러분 길 다니다 보면 식당에 since 1900 몇 년 이렇게 많이 써놨죠. 우리나라도 요새. 외국에 가면 그게 써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걸 써놓냐 하면 우리 식당이 100년 되었다는 것은 100년 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밥 먹을 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100년 된 식당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 어느 식당에 가나 맛있어요? 물어보면 네, 맛있습니다. 대답하는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죠?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죠? 그래서 식당에 since 몇 년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우리 식당은 1859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걸 광고하는 거죠. 자동차 딜러들도, 중고 자동차 딜러들도 그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저 딜러는 믿을 수 있어. 결국 reputation, 명성을 획득함으로써 그 신뢰를 가지고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니까 확실히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공인 인증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ADAC라고 합니다. ADAC. 그게 클럽인데요, 클럽. 이게 독일에서 맨 먼저 만들어진 클럽입니다. 이게 원래 알게마인의 도이체 아우토 클럽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를 모는 독일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정도 뜻이겠죠. 클럽 동호회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고자동차 인증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DAC의 회원들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그래서 그 시운전을 한다고 자동차를 몰고 가서 저 ADAC의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테스트를 요청을 하면 그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준 다음에 평가서를 써줍니다. 그 딜러들이 거짓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런 식으로 리퓨테이션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형성함으로써 이 레몬 시장이 붕괴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공급자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로 대응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은 레몬 시장과 보다 훨씬 더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해보면 악셀 밟을 때 가속이 잘 돼야 되고 브레이크 밟을 때 부드럽게 써야 되고 서울의 자유로 같은 데를 달리거나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핸들을 놓으면 자동차가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핸들을 놓을 때 핸들이 돈다든가 이러면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죠. 이런 정도의 판단력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요. 무지하게. 왜 아픈지 압니까? 뒷골이 땡겨요.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친구들이 미워지고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우울증 초기 증세가 생길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의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이상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반 환자들 또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작한다 하더라도 이 증세에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처방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여기 혹시 약대 학생이나 의대 학생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학대학이나 의과대학 없나요? 약대 의대생들도 모를 거예요. 예. 여기서는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경제인이라는 이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나에게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로 가정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판단해줘야죠. 그러면 이 민주주의,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인 민주주의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죠. 내일 아침 밥상 메뉴를 뭘 할지를 대통령이 결정해줘야 돼요. 심각하죠?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도시락 검사한 적 있나요? 예. 이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쌀이 일정 이상 섞여 있지 않으면 벌을 받았죠. 예. 쌀밥만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린다는 교육을 엄청 받았고요. 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국수를 먹으라고 장려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민들의 밥상 식단까지도 국가가 통제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식량 부족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 경쟁시장이든 뭐든 시장이 성립하려면 어떤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죠. 그걸 간섭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가 상정한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라고 가정했지만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이 의료 서비스의 경우처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나에게는 좋은데 내가 좋은지를 모르는 것, 이런 것을 가치제라고 합니다. 가치제라고 그러는데 가치제가 있으면 비가치제도 있겠죠? 이게 merit good, 이게 이제 demerit goods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가치제는 어떤 걸까요? 책, 이런 거, 책 읽으면 참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출판 지원을 국가가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책과 같이 좋은 가치제를 너무 적게 소비하니까 많이 소비하시라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는 다른 직업보다 제일 적어요. 예. 인쇄 수입은 2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가 인쇄로 10억 원을 받으면 2억 원만 소득으로 잡고 과세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데 뭔 비용이 들겠어요? 80%를 비용으로 쳐주거든요. 그 이유는 글 쓰는 일은 사람들에게 책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소비시키려면 싼 값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공급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필자들에게. 재밌죠? 이것도. 왜 그럴까? 국세청에서 소득 인증 비율을 나타낸 표를 보면 학술 연구, 집필 이런 게 제일 세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제는 많이 있습니다. 연극, 영화, 전부 문화상품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화진흥기금, 도서관을 국가가 운영하고 또 박물관을 국가가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가치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더 많이 소비하게 하는 거죠. 비가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좋거나. 술, 오케이. 예, 담배, 또 극단적인 경우 마약, 포르노 비디오 이런 게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거나 덜 좋거나. 비가치제는 규제합니다. 규제. 세금 매기고, 그죠? 예, 담배값 올린다 그러면 흡연자가 봉이냐 그렇게 하는데 봉이 돼야 됩니다. 좋지 않은 거를 자꾸 소비하니까 값을 자꾸 올려서 덜 소비하게 해야 돼요. 술도 마찬가지고 각종 마약 이런 건 전부 다 비가치제에 해당합니다. 이야기가 엇길로 갔는데 오늘은 그거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정보 비대칭을 다루는 거니까. 소비자 주권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왕이 아니에요. 의사가 왕입니다. 왜냐? 의료 소비자는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를 아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대신 판단하는 거죠.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여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경우에조차
성립 안 됩니다. 내가 의사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쇄골이 부러졌어. 야, 이 쇄골 치료는 현대아산병원의 김 박사가 진짜 잘한다. 이걸 내가 알아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냥 내가 사고 난 것이 충청남도 홍성군이다. 가겠어요? 못 가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일단 붙여야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거래를 위한 협상도 못합니다. 맹장염에 걸렸어요. 내가 의사예요. 알아요. 맹장염이라는 거를. 근데 병원비 얼마예요? 물어보고 우리 50만 원이요. 그러면 비싸네. 저 옆 동네는 30만 원밖에 안 하던데 다시 택시 타고 옆 동네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급자 시장입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를 시장 원리에 맡겨놓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플 때 사람은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가 뭔지 몰라서. 두 번째는 알아도 선택할 수 없어서. 그렇죠? 세 번째는 인간이 비합리적이어서.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재산이 한 1000억쯤 되는 부자라고 하죠.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또는 한의사가, 침구사가 보장합니다. 침 한 방으로 당신의 백혈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겠다. 당신의 1000억 재산 중에서 999억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싸요. 반만 가져가세요. 500억.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 한 방을 맞고 다 나았어요. 진짜 완벽하게 나았어. 혈액검사하고 조직검사 다 해봤는데 완벽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둑놈. 도둑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소송할지 모르죠. 민사소송. 위계에 의한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효용함수라는 걸 갖고 있어요. 효용함수는 어떤 거냐면 나는 맑은 하늘이 흐린 하늘보다 좋아. 이것이 하나의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난 비 올 때가 좋더라. 나는 맑은 하늘보다 흐린 하늘이 좋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인격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용함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격의 분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인의 상식으로 보면. 사람은 개인은 일관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가치체계, 가치판단. 근데 아플 때는 재산을 다 주고도 건강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던 사람이 몸이 낫고 나니까 그거 너무 비싸. 한 1억 원만 줬어도 충분한데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아플 때와 아프지 않을 때는 그 개인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 맺은 계약은 낫고 나면 자기가 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한 계약이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협상해서 가격을 정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가뭄이 크게 들면 문전옥답 열맞이기를 보리쌀 서말하고 바꾸듯이 몸 아픈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의사한테 갖다 바치고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의료 서비스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소비자가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출발은 정보비대칭이 가장 큽니다. 정보비대칭. 의료 서비스 시장은 완벽한 정보비대칭 시장입니다. 여기는 등가 교환이라든가 합리적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나온 성명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회주의 의료제도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냐는
경제 주체인 합리적 경제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법으로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를 했잖아요. 이건 선택권에 대한 침해. 보험에 드냐 마냐는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지 왜 온 국민을 다 보험에 들게 하냐. 둘째, 왜 물건값을 정부가 정하냐. 지금 의료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조재현 씨가 홍보대사죠. 모릅니까 여러분?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보면 심평원 씨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예 그러면 어느 병원이 감기에 항생제 덜 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이제 심평원 씨라면 네 그러면 의과대학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잘 아냐? 조재현 씨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홍보대사입니다. 배우 조재현 씨가. 근데 가격을 정할 때 심사평가원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거기서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관이 뭐 칼로 째가지고 꼬매는 데는 얼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직접 얼마라고 하는 건 아니고 몇 점 이렇게 몇 점 찍고 꼬매는 거는 몇 점 뭐 소독만 하는 거는 몇 점 뭐 하는 거는 몇 점 이렇게 점수로 주면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점수를 보고하면 이쪽에서 점수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물건값을 정부가 지 맘대로 정하니까 이게 사회주의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일리가 있죠.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걸 다 없애버리면 의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 의료 서비스 시장인데 처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정보 불균형 시장에 대한 처방은 특히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에 대한 처방은 1. 국가가 공급한다. 서비스를. 사회주의 국가는 다 이렇게 했죠. 영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의사가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봉급을 다 줍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를 국가가 국유화해버리는 그죠? 시장에 맡길 수 없으니까 간단히 국유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간 공급자를 허용하고 동시에 가격 규제를 하고 더하기 품질 통제, 품질 관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쓰고 있죠. 물론 첫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이런 데는 국가가 직접 하고 있죠. 거기 의사 선생님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립의료원의 회계는 국가회계의 일부로 되어 있죠. 그것은 아주 미미한 비율 10% 많이 잡아도 15% 정도만이 국가가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85% 이상을 민간 공급자가 우리나라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여기 들어가죠. 경북대학교 병원. 이것은 국립대학병원입니다. 그죠? 국가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관 자체는 국가기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종합병원에서 동네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민간 공급자들이고 이걸 다 허용합니다.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요. 그죠? 그리고 품질 관리를 국가가 합니다. 이 품질 관리를 하는 곳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줄여서 심평원이라는 조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국가가 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거 사회주의 하여튼 국가 통제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가격 규제를 직접 국가가 공급을 하게 되면 국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이고 민간이 공급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가격 통제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격 통제를 하죠. 그러나 가격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일을 생각해보고 왜 가격 통제가 불가피한가라는 이 정보 비대칭,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 통제다. 헌법 소원을 내도 다 기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다음 문제가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보험의 영역 밖에서 진료하고 싶다.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입맛에 맞는 손님을 고르고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죠. 보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는 왜 그냥 의료 서비스 시장을 통제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보험시장까지 통제하느냐. 국민개보험,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직장보험에 들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역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해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면 도입은 아니고 그때 조그맣게 도입했고 차차 20년, 30년 동안 넓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보십시오.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16년 전에 그랬고 지금 오바마의 제1공약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3억 명의 국민 가운데 5천만 명이 보험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보험료는 치료비는 우리나라 10배 정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 가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개입과 통제가 제일 적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민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국민 건강 수준은 OECD에서 꼴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국가의 의료 시스템 중에서 최악의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보건경제학 또는 보건학 전문가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온국민 보험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예.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미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미 의료 서비스 시장을 사적 이익의 영역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에 사적 기득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의 힘 때문에 이것을 국가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보험이 뭐죠? 보험 시장의 정보 불균형,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 시장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인생은 고해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위험의 바다와 같다. 위험. 우리 인생은 위험을 헤쳐나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질병, 실업, 그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죽는 거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빼고. 질병, 사고, 산업재해, 그 다음에 실업자가 되는 거, 소득이 없어지는 거.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것도 나이가 들면 엄청나게 큰 위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장수는 축복일까? 천만의 말씀. 장수는 때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큰 위험이 없죠. 우리 삶은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자 돛담배를 몰고 이 위험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정말 고달프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제도를 진화시켰습니다. 이 돛담배들을 끈으로 묶어서 거대한 선단을 만들어서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게 만든 거죠. 그것이 5대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후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최근에 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은 이 5개의 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도 안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은 독일보다 우리가 10년 늦게 만들었고 일본보다 약 5년 늦게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진화 측면에서 보면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10년 이상 뒤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험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계약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실화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위험을 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운이 없는 사람은 이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맞이하죠. 그러면 이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죠? 손실이 발생하죠. 불이 났다. 그럼 재산 손해가 발생하고 병이 들었다. 그러면 치료비 또 입원해 있는 동안의 소득 손실, 간병 비용, 또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이런 손실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그때 보험자가 있어서 이 손실이 나면 내가 맡아줄게. 손실을 보전합니다. 보험사가. 그 대신 여기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이 여기다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거래는 매우 특이한데요. 위험을 거래하는 겁니다. 위험을. 보험사는 이 사람의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받죠. 보험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고가 안 나면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보험료 시컷, 건강보험료 시컷 내놓고 1년 내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면 그냥 내버리는 돈이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내고 10년 동안 무사고 10년 동안 돈만 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행복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최고 행복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최고 등급, 한 달에 몇백만 원 보험료 내고 1년 내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돈 많이 벌고 최고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고 건강한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 달에 2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 보험료 내려면 수입이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500만 원 이상. 연봉 6천만 원 이상 받고 몸 건강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면 주여, 부처님, 알라시니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불평을 해? 그것은 보험의 성격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험료 많이 내고 보험금을 절대 안 타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리스크를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보험계약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이거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시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참 특이한 조직이에요. 만약 이 건강보험이 아니라면, 민간보험이라면 여기서 정보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 내가 보험회사 에이전트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보험 가입을 하러 온 계약사예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자,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워요? 안 피우죠? 그럼 아니요. 피우면? 피운다고 쓸래요? 안 피움. 그러니까 피우는데 속으로 찔리면 내일부터 끊지 뭐. 주량이 어떻게 되죠? 안 마셔요? 소주 한 병, 2병쯤 되겠네. 하여튼 마셨다 하면 소주 2병이 기본이라고 합시다. 소주 2병 쓰면 보험회사에서 좋아할까요? 소주 2잔 이렇게 쓰겠죠. 내일부터 좀 덜 먹지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하나요? 안 한다고 가정하죠. 안함 이렇게 쓰겠어요? 함 이렇게 쓰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은 하나는 굿 리스크가 있어. 또 하나는 bad 리스크가 있습니다. 굿 리스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사람. 건강보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굉장히 건전하게 하고 술도 조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겨울에 스키장에 가면 자기 실력보다 약간 쉬운 코스를 택해서 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 비용이 들죠? 굿 리스크들은 자기가 비용을 일부 들여가지고 자동차 보험은 마찬가지죠. 차간거리를 넓게 두고 운행하는 사람, 급 핸들 조작, 급가속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사고를 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난폭 운전자인지 모험 운전자인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알죠. 근데 굿 리스크는 그 얘기를 보험회사에 하고 싶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받으면 이익을 볼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믿으면 바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그래서 보험회사로서는 굿 리스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드 리스크라는 사람으로 쓰는 거는 자기 건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술 많이 퍼먹고 줄담배 피우고 운동도 안 하고 짜게 먹고 달게 먹고 이런 사람,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이 사람은 반대로 자기의 건강상태,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렇죠?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보험회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인센티브의 불일치 때문에 정보 불균형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혹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험사는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일단 불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사람이 질병에 걸릴 통계를 다 만들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민간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귀하가 나이가 지금 25살이고 뭐 상태가 이러니까 대체로 직업이 이렇고 하니까 보험료는 얼마 되겠습니다. 이러면 굿 리스크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너무 세. 나 엄청 건강한데 꼭 들어야 되나? 뭐 들어보지 뭐. 그래서 평균 질병률을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정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모럴 해저드가 나타납니다. 보험이 등장하고 나면 원래부터 정보 불균형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죠.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이 개인에게서 모럴 해저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쓰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해저드라는 건 골프 코스에서 워터 해저드 뭐 이런 거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럴 해저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람이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험 용어예요. 무슨 과소비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뇌물 받아먹고 공무원이 이런 게 모럴 해저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뭐 좀 윤리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스키를 조심조심 타던 사람이 건강보험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고 나면 위험한 코스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 부러져도 건강보험에서 돈도 나오고, 그죠? 치료도 해주니까 한번 해볼까?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던 남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는 침대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불 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니까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덜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보험 가입 전보다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심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에 넘길 수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엑스안테, 라틴어입니다. 엑스안테 모럴 해저드, 사전적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를 해요.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 불이 났어. 일단 불날 행동을 막 했어.
확률이 높아졌어. 불이 났어요. 났으면 옛날 같으면 장롱 열고 막 금붙이 꺼내고 이렇게 할 사람이 이제는 몸만 도망가. 왜냐? 금붙이 거기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줄 거니까. 비싼 그림이 하나 벽에 걸려있는데 옛날 같으면 빨리 그림 떼서 도망갈 텐데 내 목숨 살려야지. 그림값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니까.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손실액이 커집니다. 원래보다. 이것을 엑스포스트 뭐를 해주더라. 사후적 뭐를 해주더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이라는 것은 늘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험을 운영해보니까 손실이 났어.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보험료를 올리죠. 사고율이 원래 예측했던 모델보다 높았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십시오. 올려요. 올리면 제일 먼저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good risk. 나는 사고 안 치려고 그렇게 조심을 했고 병원에도 안 갔고 불도 안 냈는데 보험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열받았어. 계약 해지. 베스트 리스크가 나가버려요. 가입자 중에 최고로 사고율이 낮은 사람 이 탈퇴합니다. 그럼 이제 good risk 또는 그냥 bad risk, worst risk도 있겠죠. 최악의 가입자. 그런 사람들은 더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보험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손실액도 또 커집니다. 보험회사는 그 다음 시기에 보험료를 더 올려야 돼요. 또 올립니다. 또 올리면 그 다음에 베스트 리스크는 처음에 빠져나갔고 두 번째로 이제 베터 리스크가 또 빠져나가죠.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좋은 계약자가 빠져나가는 소위 역선택 과정이 이 보험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 디덕터블입니다. 디덕터블. 디덕터블이라는 거는 공제금. 디덕터블 이렇게 씁니다. 디덕터블. 공제금은 뭐냐? 자동차 사고 나면 50만 원은 당신이 물어내라. 이런 계약 조건이 있죠. 또는 10만 원.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요. 100% 보상은 안 해주는 겁니다.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 낸 사람도 일정 부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뭐를 해저드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도 본인 부담이 있죠. 공제금. 건강보험에도 본인 분담금이 있죠. 남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보험에 대한 남용을. 이런 제동장치를 만들어요. 생각보다 설명이 오래 걸리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일단 멈추겠습니다. 공제금 제도입니다. 공제금 제도 혹은 본인 부담금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왜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할 텐데 왜 국가가 저걸 할까?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왜 국가가 건강보험만큼은 자동차 보험은 민간에 맡겨놨고 그죠? 화재보험도 민간에 맡겨놨고 모든 걸 다 민간에 맡겨놨는데 왜 고용보험하고 그죠? 고용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노후보험 국민연금도 강제 가입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간병, 장기요양보험 이런 건 전부 강제 가입입니다. 5대 사회보험은 정부가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보험들만큼은 국가가 강제로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강제로 하는 데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는 다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왜 수많은 삶의 위험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 가운데 이 5가지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일까? 첫 번째, 미래 수요라기보다는 미래 필요라고 해야 되겠네. 미래 필요에 대한 과소평가. 행운과 불운에 대한 주관적 판단. 세 번째는
사회적 연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강제보험은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내일 100만 원과 오늘 1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심리적으로. 너 내일 110만 원 줄까? 오늘 100만 원 받을래? 그럼 미래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현찰이 최고예요. 지금 right now 뭐든지 현찰을 챙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때 되면 돈이 굉장히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 친구하고 술 한잔 먹어야 되는 이 즐거움, 기쁨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비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냅두면 필요한 만큼 보험에 가입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미래 어느 시점에선가 저 리스크가 현실화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죠. 너 가입해. 이렇게. 가입 안 하면 빨간 딱지 붙이고 경고장 보내고 기분 나쁘죠? 보험에 가입하건 말건 내 자유인데 네가 왜 간섭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지금까지 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앞으로 걷어가지 마라. 이런 글들이 막 올라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엄청 열받을 거예요. 그분들도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현재의 필요, 현재의 쾌락, 미래의 필요, 미래의 쾌락 이것을 비교할 때 어떤 할인율, 이자율을 써서 디스카운트 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주는 대신 경박한 사람은 오늘의 100%의 가점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배짱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배짱이든 개미든 모두 다 오늘 버려들인 것의 일부를 국가에다가 갖다 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행운과 불행에 대한 주관적 환상입니다. 난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 똑같은 이유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환상 때문에 사행산업이 살죠. 예. 그래서 인간의 삶의 일부입니다. 불운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또는 행운이 나를 찾아들 것이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유병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고혈압에 걸릴 확률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몇 프로. 또는 당뇨에 걸릴 확률 몇 프로 딱 나와 있어요. 성인 100명 가운데 몇 명은 반드시 걸립니다. 통계학적 진실이죠. 그러나 내가 그 3% 4% 안에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죠. 이런 행운과 불운에 대해서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찾아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조사를 해보면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사회적 연대. 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서는 비용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죠? 서비스는 현금 서비스도 있고 현물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비용을 국민들에게 징수해서 이걸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서비스를 하는 원리는 뭐냐?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줍니다. 1000만원짜리 치료비가 드는 병에 걸린 사람은 1000만원짜리 치료를 해주고 10만원짜리 치료로 충분한 사람한테는 10만원짜리 치료를
해줘요. 그 사람이 보험료를 얼마 냈건 상관없이 아주 공산주의 원리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당 사회의 이상적인 질서인데요. 그 앞부분은 모르겠지만 뒷부분은 확실히 공산당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 건강보험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그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징수하냐? 이건 능력에 따라서. 무슨 능력? 지불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원리로 조직합니다. 이거 참 정의롭지 못하죠. 비용을 징수하는 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원래 자본주의 시장 원리라는 것은 많이 낸 놈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낸 놈은 적게 가져가고 안 낸 놈은 못 가져가고, 이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뭐냐? 소득, 재산, 이런 거죠. 지불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소득, 그리고 재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감안해서 이게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아집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기가 보험료 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이것이 보통의 민간보험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연대죠. 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잘 벌고 건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못 벌고 아픈 동시대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연대거든요. 이 솔리데리티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죠. 솔리데리티,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각자가 경쟁하면서 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제도들을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다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생긴 겁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좋겠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사회보험 제도를 5가지를 우리도 구축하게 되었고, 건강보험의 경우에 이런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의료 서비스 시장, 약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도 내게 무슨 약품이 필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극단적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장 원리에 맡겨놓게 되면 공급자가 수요자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배하는 종속관계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의 공급을 허용하되 국가가 가격을 규제하고 품질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규제와 품질 관리만으로는 질병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을 도입을 했고, 이 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기의 취향과 무관하게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겁니다.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많이 버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 하고, 그리고 서비스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보험료를 많이 냈든 못 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걸린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치료비를 보전하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죠. 그리고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료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대리인. 국민들이 의료 수요자로서 자기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 모르고 의사를 선택할 수 없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자기가 제공받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을 때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은 여기는 에이전트가 됩니다. 위임한 위임자 혹은 주인인 국민들을 대신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적정한 진료를 받았는지 적정한 비용을 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심평원에 이메일로 딱 넣으면 답장이 바로 오죠. 귀하는 적정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귀하는 과잉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귀하는 적정한 진료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를 얼마 납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나한테 10만원짜리 치료를 해주고 혹시 건강보험공단에 1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곧 국민에게 10만원짜리 서비스를 주고 100만원을 받아가는 거니까 도둑질이죠. 그래서 수진자 조회를 합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엽서를 받을 겁니다. 귀하는 모일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옵니다. 난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왔어요. 그럼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가라로 서류를 꾸며서 돈을 받아갔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딱 보내면 심평원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느 병원이 감기에 항생제를 많이 쓰느냐?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죠. 감기가 염증을 일으켜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이때 항생제를 쓰는 것이죠. 항생제는 균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인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상기도 감염, 의사들은 감기를 상기도 감염, 기도 윗부분이 감염됐다 그런 상기도 감염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일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 내성을 세균에게 길러주기 때문에 잘못 처방하게 되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때 부임하자마자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했죠. 그 전에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가 소송 걸어가지고 공개 청구 소송에 져가지고 항소하겠다 그래서 그거 왜 항소합니까?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더니 100% 병원도 있었죠. 방문하는 모든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0%도 있었죠. 0%. 그 0% 병원의 시골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모든 병원 의원의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기관별로.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동네 병원들에 찾아보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이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이다. 10%, 20%, 30% 정도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폐렴으로 갈 수 있고 노인들도 있으니까 징후가 있을 때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쭉 내려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넌 막 99%가 뭐냐? 너무했다. 이런 식의 농담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죠. 항생제 처방률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심평원입니다. 심평원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주사제 처방률. 환자 오면 무조건 주사 놓는 병원 있죠. 또 우리 환자들도 무조건 주사 놔달라 그래요. 주사 놓는 거나 약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주사는 쇼크라든가 감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주사제가 필요 없는 환자는 주사제를 처방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주사제도 99% 주사제 처방 병원도 있어요. 그런 병원이 장사 잘 됩니다. 그 병원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다 나. 근데 그 주사제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심평원은 압니다. 쓸데없는 거 처방하면 행정조치 하죠. 그런 일을 심평원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중에 어떤 곳이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고 있고 서비스가 좋은가, 뭐 이런 것도 하죠.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선택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해서 공개하고 알리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의 일이죠. 얼마 전에 심평원 원장을 어떤 민간병원 이사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심평원과 소송도 붙고 행정조치도 당하고 이런 분을 심평원장으로 임명을 했더군요. 심평원 노조는 굉장히 얌전한 노조입니다. 주로 여자들이고 또 약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몸에다 줄 묶고 옥상에서 내려오고 완전히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사퇴를 했죠. 심평원장이. 그 일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동네 불량배를 파출소 소장으로 임명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내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재벌 회사의 구조조정 본부장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비슷하죠. 코드 인사는 해야 되는데 코드가 잘못되면 아주 곤란하죠. 코드 자체가. 그래서 이 심평원이라는 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심사평가원과 소통해야 될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전혀 모르고 살면 제일 행복하고요. 기왕 모르고 살 수 없다면 잘 사귀어보는 것이 매우 도움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강의는 오늘 오전에 전반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